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깊이 있는 증시 강의쇼 센투자자문 진행의 김성입니다. 센투자자문 평일 밤 11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부자 되는 비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하시죠. 어제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또 인플레와 중장기 금리 예상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인내심 문구를 삭제했다는 데 시장이 관심이 쏠렸는데요. 파월 의장은 통화 완화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 그리고 힌트를 충분히 줬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1% 안팎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과 같은 경우는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발 호재에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이지만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지만 기관이 매수로 방어했습니다. 전일 대비 0.3%가량 상승하며 2130선 회복하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1% 넘게 오르면서 72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FOMC 결과가 증시 호재로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센투자자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보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전에 상담 예약 꼭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강연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명석 박철순 자문위원의 강연회인데요. 2019년 하반기 증권 및 파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6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차례 센투자자문 본사 강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12명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회에 대한 문의와 신청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자문위원들의 알찬 투자 정보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센투자자문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으로 함께 하는데요. 자, 이 시간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합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자문위원입니다. 네, 박철순 자문위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이번 주에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3일 연속으로 방송하게 돼서. 네, 자 오늘 장은 또 뭐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계속적으로 FOMC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좀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악재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낮아지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졌던 것들이 아무래도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락에 대해서 너무 기대한다라기보다는요. 혹시라도 모를 변동성에 지금은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방송 꼭 참고하셔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더 베팅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투자자문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250포인트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이제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상대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동결할 것을 예상은 하지만 인내심에 대한 좀 단어는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통화정책 성명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인내심을 보이겠다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인내심을 좀 강조했던 연준의 입장이 좀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도표상의 올해 말 예상 금리는 2.4%로 이전과 같이 유지를 했고요. 기준 금리도 2.25%에서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혼자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만장일치가 아닌 9명의 금리 동결과 1명의 인하 주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연준은 오늘 2020년 말 금리 중간값을 2.1%로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점도표의 2020년 말 금리 중간값도 2.6%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장기 금리 중간값도 이제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그렇다면 월가 전문가들은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들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많은 전략가들이 발언은 했지만 한 2명 정도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제 먼저 마크 그랜트 수석 전략가는 FOMC 성명이 놀라운 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지 않았고 예상대로 올해 적어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점도표가 좀 상당히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차례, 2차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지 않는다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시 존슨 전략가는요, 이제 가장 놀라게 한 점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올해 전반적인 금리 전망을 좀 낮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연준 안에서도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가 있다는 뜻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좀 톤도 살짝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과 같은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월에 금리가 인하된 후에 9월에 또 한 차례 금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모든 것은 무역 협상 진행 상황과 또 발표될 지표, 국채 금리 곡선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골드만삭스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미국 연준이 오는 7월과 9월에 기준 금리를 각각 25bp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했던 기존 전망에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7월에는 대차 대조표까지도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은 원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온 좀 주요 은행 중 하나입니다. 골드만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7월에 25bp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채권 시장의 기대에 점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했었을 때 인상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50bp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골드만에 따르면 현재 채권 시장에 반영된 7월 금리 인하 폭은 32bp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FOMC 금리 인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자, 점도표를 보면요. 연준 의장 17명 가운데 7명이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1명은 한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8명은 동결을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FOMC 성명서 내용을 좀 보면요. 물가 전망치를 3월에는 올해 1.8%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요번에는 1.5% 전망으로 좀 낮췄더라고요. 근데 네. 물가가 안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금리를 낮출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게 시장의 좀 컨센서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럼 언제 내릴 거냐가 문제인데 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내릴 거다라는 게 다음 달에 100% 내릴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철순 자문위원께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지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몇 번이나 내릴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내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를 할 것이냐 또는 한다면 몇 번을 하느냐 아니면 동결을 하느냐. 일단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인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봤을 땐요. 연내에 동결 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뭐 금리 인하를 뭐 동결까지보다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고요. 조금은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어느 기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전체 지표가 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굉장히 뭐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단행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연내에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뭐 다음 달에 뭐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시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베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미국 시장 2분기 바닥론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겠지만요. 미국 기업들 1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기업들도 많았고요. 2분기도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시장에 이미 많이 깔려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발표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작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2분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겠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보다는 뭐 한 번 정도 연내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뭐 IT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은 사실 뭐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 상당히 성장률을 생각보다 최근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보다 기초 체력이 좋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들을 요새 많이들 하실 텐데 미국 증시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물론 기준금리 인하 횟수와 그리고 언제쯤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기업의 실적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베팅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내 동결 또는 한 번의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자, 금리 인하 시기와 상관없이 오르는 종목들은 언제든 오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위주로 미 증시 역시 실적 위주로 접근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도 올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어제 네. 오늘 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오늘 11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자, 우리 환율 추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최근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요. 사실 너무나 높게 올라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부담도 좀 있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수출주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나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고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달러가 너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추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요. 급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의 더
더 하락세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일단 원달러원이 떨어지게 되면요. 국내 증시에 조금은 아무래도 증권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크게 변동성은 있지 않겠지만 조금 더 앞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환율과 상관없이 또는 이럴 때 환율이 조금은 앞으로 전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달러원이 낮았을 때 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교육이 좀 마치고 나서요. 교육 후반에 또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상황에 맞춘 배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춤할 필요 없고요. 악재가 터지면 그거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계속 베팅하는 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지금 장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 투자할 만한 산업과 종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악재라고 해서 혹은 호재라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베팅을 하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철순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은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로 이어갑니다. 네,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에서는요. 성장 가능성 있는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고르려면 산업을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은 어떤 업종들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계속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산업들도 오늘 여전히 말씀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기존에 말씀드렸던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중에 가장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산업들을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요. 산업이라든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의 실수라는 단어를 혹시 많이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은 대륙의 실수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한눈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대륙의 실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샤오미라는 기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샤오미가 굉장히 고성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가격의 제품들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대륙의 실수라고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월가의 실수도 있습니다. 자, 월가는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증권 시장이죠. 근데 월가의 실수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실수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ETF라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많이 ETF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지만 생각보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ETF를 생각보다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고요. 대부분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작은 대신에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음 조금 이따가 또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일단 ETF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ETF는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요. 어떤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이 지수, 즉 기초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펀드도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겠죠. 자,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죠. 어떤 산업이라든지 또는 지수에 추종해서 만약 이게 오르면 동시에 또 올라가는 그런 지수 추종 상품입니다. 자, 거기다가 인덱스 펀드의 단점이 하나가 있죠. 주식처럼 쉽게 매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하셔서 직접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ETF 같은 경우는요. 인덱스 펀드와 동일한 어떤 비슷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상품이지만 주식처럼 쉽게 우리가 종목처럼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ETF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금융 상품의 목적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가입한 고객의 수익이겠죠. 하지만 금융회사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도 금융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을 할 때 들어가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뭐 상품마다 차별화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취 수수료를 내거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이상으로 수익이 나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상품들은요, 금융회사에 좀 유리하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왜 월가의 실수라고 말씀드렸냐면요. ETF는 굉장히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개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실수를 만들어진 상품이다라고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개인에게는 중요한 그리고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매매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펀드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펀드를 운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다만 ETF는요. 주식과 같이 거래를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운용 보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수익이 나면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에 비하면 ETF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ETF 장점이 뭘까요? 제가 오늘 왜 지금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바쁜데 ETF를 소개해드린 이유 잠시 후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장점이 너무나 많은 상품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목돈을 넣거나 또는 월 단위로 좀 부담되는 가격들을 계속적으로 납입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ETF 같은 경우는요. 주식처럼 소량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주식보다 조금 더 저렴한 상품들이 많아요. 1,000원대도 있고요. 그리고 10,000원대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펀드보다는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ETF 상품의 장점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쉬운 거래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요즘 주식 거래를 할 때 모바일로도 많이 거래를 하시고요. 뭐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ETF도 종목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종목 번호 치고 들어가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종목 이름을 쳐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식처럼 손쉬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펀드 대비해서 굉장히 ETF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운용 보수나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라든지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요. 매도할 때 거래세가 붙습니다. 0.3% 정도가 붙게 되는데요. ETF는 매도 시에 거래세가 면제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세만 봤을 때는요. 절반이란 거죠. 그만큼 굉장히 개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사실 큰 돈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거래세라도요, 굉장히 이게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하는 자금이 크면요, 단 0.3%라도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ETF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고요. 특별히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번 사고 팔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중장기 베팅 하시는 분들보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ETF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요. 굉장히 다양한 투자 대상과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펼칠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자, ETF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지만요. 일단은 뭐 코스피 200에 추정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 말은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1배 정도로 추정해서 똑같이 올라가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갭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상품이 있고요. 또는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화학산업에 대한 베팅하는 ETF 상품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화학 업종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동시에 올라가는 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ETF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별로도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베팅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이지만 지수가 1배 올랐을 때 보통은 1배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ETF 상품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추종하는 지수가 1배 올랐을 때 오히려 2배 오르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ETF로 좀 재미를 못 보셨던 분들, 수익이 너무 많이 안 나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요, 이런 2배짜리 상품들을 또 이용하시면 그전에 느끼시지 못했던 만족감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ETF 이제는 충분히 주식처럼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 4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자동 분산 투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산업에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산업 지수에 추종하는 ETF 상품에 베팅을 하시게 되면요. 자동차 산업이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가입하신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ETF도 똑같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한 종목이 아니죠.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을 묶어서 베팅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중에 A란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그 기업의 뭐 오너리스트가 터지거나 이런 개별 악재가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ETF 상품은 대부분 묶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종목이 조금 악재가 터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굉장히 리스크, 특히나 하락하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된다는 점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ETF에 대한 매력들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리스크가 ETF에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다음은 운용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ETF 상품은요, 뭐 삼성 자산운용이나 또는 미래에셋이라든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굉장히 큰 회사에서밖에 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품이고요. 실시간으로 이런 비중이나 수량이나 또는 가격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펀드를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내가 가입한 펀드가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정말 꼼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거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운용 수익률을 좀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ETF는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원하실 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주식처럼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요. 수익률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HTS만 들어가셔도 공인인증서 치고 들어가시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만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ETF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TF의 또 가장 큰 장점,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작년 10월처럼 하락장일 때 ETF는 굉장히 오히려 빛을 봤던 상품이었습니다. 자, ETF는요, 상승에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인버스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거는 상품이죠.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예전에 이제 직업을 하기 전에는요, 개인 투자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좀 답답했던 것들이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웠었는데요. 자, ETF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ETF 상품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인버스 상품, 즉 지수가 빠졌을 때 지수가 빠졌을 때 오히려 수익을 보는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버스란 단어가 들어간 ETF 상품은요, 대부분 지수가 상승했을 때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일단 코덱스 인버스란 상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실 작년 10월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 시기였죠.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고 계신 인버스 상품은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때 지금 가격을 좀 살펴보면요, 지수가 사실 저희가 10월 달에 들어가면서부터 작년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오히려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6,400원 정도 선이 저점이었는데요. 10월 달 급락 시에 고점 영역을 보면요, 한 7,400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한 15%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남들이 ETF 이거 인버스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오히려 지수가 빠져서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손실을 보실 때 오히려 15%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하락장에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라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그래도 이 15%는 좀 만족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2배 상품까지 최근에 생겼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상품인데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옆에 2 곱하기가 써 있죠.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2배로 움직이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기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급락장에서 방금 코덱스 인버스 상품은 한 15% 정도 지금 수익을 봤었을 텐데 이 인버스 2배짜리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한 34%에서 35% 정도 오히려 2배 이상 수익을 보셨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자, 사실 이런 급락장에서 3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쉬울까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아니면 레버리지를 엄청 써서 계속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밖에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ETF 인버스 상품을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커서 주가가 좀 밀릴 때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개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하락장에서도 이 종목들 또 반등할까 봐 그리고 반등하면 또 어떡하지 하면서 제대로 매도를 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ETF라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을 때는요. 일단은 전량 현금화를 시키시거나 또는 현금화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ETF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오히려 하락 때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짤 때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감정을 굉장히 컨트롤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 상품은 항상 여러분들이 평생 이용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보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ETF 상품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드렸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체 비중 중에 한 20%에서 25% 정도는 항상 ETF를 좀 운용하시는 것들을 항상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ETF를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ETF가 그만큼 월가의 실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개인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꾸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 상품 조금 더 오늘 방송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하셔서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이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의 장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산업들이 총망라돼서 나옵니다. 자,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LBS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제가 3번 연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LBS 관련된 종목들, 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수정을 해서 개인분들이거나 또는 기관이라든지 여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을 우리가 LBS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뭐 어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지역을 이동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알려져 있고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바로 LBS 산업입니다. 자, LBS란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요.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단어는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미 우리하고는 뗄 수가 없는, 생활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LBS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복지나 안전, 방제, 수도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연평균 40%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는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BS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배터리 산업도 상당히 앞으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성장하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통계 자료가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시장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전기차 시장인데요. 이 전기차 시장보다 오히려 전기차 시장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더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가 더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역시나 전기를 담아둘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좋아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좋겠지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더 성장성이 좀 커 보인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연평균 33% 이상의 성장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전기차 시장도 좋겠지만 배터리 업체 더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PT 자료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LG화학과 지리자동차, 중국 회사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이요, 지금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대형 기업들까지도요, 지금 성장성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협력을 해서 지금은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전기차와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시장은요,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단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년 꾸준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배터리 수요가 이제 공급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제조업체들은요, 당연히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보다 추후에 더 2023년도나 또는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로만 끝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독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와 일본과 그리고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독일이 뒤늦게 뛰어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역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이 투자하는 동안 국내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도 기술력이 최고인데 더 투자를 하면서부터 격차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완성업체보다는 배터리 관련된 업체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좋다고 하는 산업들을 제가 계속 5G라든지 배터리나 앞에 말씀드렸던 LBS도 마찬가지지만요. 좋아 보이는 산업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산업은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종목을 선택할 땐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납품 회사들 실제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익이 나고 있는지, 즉 재무제표를 확인하셔서요. 매출과 그리고 순이익이라든지 또는 영업이익률과 같은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적자 기업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제하신 베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요. 반드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베팅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은요, 사실 굉장히 지금 최근에 주가 추이도 좋고요. 그리고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 지금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런데 휴대폰 한 대당 들어갔던 카메라의 숫자가 예전에는 카메라가 한 대가 들어간다면 지금은 핸드폰 한 대에 카메라 5개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리면 당연히 카메라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4차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카메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관련된 완성업체들도 중요하지만 부품업체 위주의 또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와 동일합니다. 모든 산업은 좋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 좋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낮거나 또는 실제로 수주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오히려 지금 같은 성장기에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면 상패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뭐니 해도 지금은 좋은 산업 내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기술력이 따라붙지 못하면요, 지금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술력과 실적 두 개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술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G 한 2번 정도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5G가 최근에 제가 2번 정도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렸던 이유는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와 이틀 전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이 반등하면서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로 잠시 수급이 옮겨가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G는 단기적으로는 이틀 동안 소개를 안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5G 역시 앞서 말씀드린 산업과 마찬가지로 단기로 끝날 종목들이 아닙니다. 중장기로 베팅 가능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들 역시 부담이 될 수 있고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떨어진 매물들 어디로 갈까요? 5G 관련된 종목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5G 산업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통신주도 있고요. 통신 장비 업체도 있고 워낙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직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좋지만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등했던 종목에서 나온 차익 매물이 이런 기술력과 그리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지만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서 저점에 깔려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수급이 몰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5G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5G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드론이나 AI, 그리고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조종을 하거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5G가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기술들을 운용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5G는 이런 4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지만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게 바로 5G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산업입니다. 중장기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올랐던 종목에서 내려온 차익 매물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선점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 오늘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 급등주에 대한 차익 매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정도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안 드렸던 거지만요,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 나오게 되면 또 한번 관심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 한 번씩 짚어보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언급을 안 드렸지만요, 자,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은 조선업종과 자동차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들은요, 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이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만큼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쯤 가면서 반등 나오면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국화본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고점 돌파했고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기아차도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반기가 가까워지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효성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받았던 조선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6월 달 이제 상반기 마지막이 되면서부터 하반기로 달려가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5G 종목들, SK텔레콤과 LGU+, 그리고 KT 같은 종목들 최근에 반등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고점을 돌파한,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3사 같은 경우, 통신 3사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나머지 종목들,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비주를 봐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다단 네트워크스나 이런 유명했던 종목들 고점 이후에 조금 종목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5G 조금 차익 매물 나오는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작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핫했던 KMW나 RFHIC 그리고 삼지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자, 대덕전자도 조정받고 있고요. 와이솔 고점 이후에 좀 조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비커스 뭐 이런 종목들 가장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 화면에 나오시는 종목들 다 염두에 두셨다가 순환매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5G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두 종목 새로 갖고 나왔습니다. INC와 비셈전자. 조금 IMC 같은 경우는 좀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기 때문에 조금 접근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글벳부터 해서 여기 현대사료까지는요.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입니다. 테마주는요, 단기 관점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테마주는 금방 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했던 정치 관련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삼성 SDI부터 지금 여기 보이는 마지막 동훈 아나텍까지는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다 확인하시고요. 밑으로 갈수록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인 거 아실 텐데, 자, 코아이시아와 동훈 아나텍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워로직스부터 나무가까지는요, 지금 카메라 관련된 업종입니다.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좋았죠. 파워로직스도 그랬고요. 파트론, 캠시스, MC넥스 액트로, 뭐 해성옵티스는 뭐 계속 좋았고요. LG노텍도 드디어 좀 강하게 큰 종목 치고는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IM도 그렇고요. 반등 흐름 좋고요. 세코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화전자와 나무가도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도 역시나 묶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노건CI부터 자 KTH까지인데요. 이 종목들은 LBS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노건CI부터 IOK까지는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았죠. 다 한 번씩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 오늘 처음 드리는 종목은 카카오와 그리고 KTH. 이 두 종목도요, 대표적인 또 LBS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돌아가면서 매매를 좀 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산업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LBS 그리고 배터리, 카메라 관련주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지만 그 안에서도 기술력과 재무 안정성은 꼭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ETF 상품 소개해 주셨는데요.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오랜만에 파운드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파운드화가 하락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제 2분기의 실적과 이제 경제 성장치를 제로로 좀 낮춘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제 2분기 경제 성장치도 0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운드화가 유로화 대비 0.4% 하락을 했고요. 달러화 대비도 1.269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 3년 안에 금리를 천천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메이 총리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또 노동당 대표가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가 중요하다, 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전유진의 외신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박철순 자문위원의 실전 트레이딩,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투자자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